특히 향후 3, 4년간은 정말 2차 전지 투자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기회가 되는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한국의 산업 발전도 더뎌지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잠재력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은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고요. 선대인 경제연구소는 재벌과 정부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정직한 정보, 사람들께 유익한 정보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소이고요. 그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소장님 그 연구소에서 새해 이벤트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거시경제를 다루는 보고서와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구독하시면 연간으로 정기 구독하시면 새해 이벤트 때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특전을 드리는데요. 올해를 빛낼 2023년 탑픽 5선 특집 보고서를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올해도 통할 지난해 소개 종목 탑픽 5선 이렇게 해서 토탈 10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만 잘 뽑아서 투자하셔도 올해 뭐 험난한 시장 상황에서도 큰 수익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1월 28일 날 그 2차 전지 산업 기업 분석 및 투자 전략이라는 특강을 진행합니다. 네. 정장 한 6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은 잘 아세요. 제가 이제 단연간 2차 전지 쪽 주력으로 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했고 그 중에는 뭐 이미 10배우가 된 에코프로비엠, PNT 뭐 이런 종목들 초창기부터 이제 소개했던 사람이고요. 뭐 지난해는 금양을 소개해서 금양이 보니까 그 지난해 코스피 종목 중에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 종목도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회원들한테 소개했던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연간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관련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2차 전지 투자를 위해서 꼭 들어두시면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밸류체인 기업들을 장단점, 강약점들을 정리해 소개해드릴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 특강과 함께 또 지금 새해 이벤트로 거시보고서 그리고 기업 분석 보고서 그렇게 네네. 구독하실 수 있다. 올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오히려 여건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사실 장이. 그런 상황에서도 시장 수익률을 쉽게 말하면 시장 수익률을 20% 30% 뛰어넘은 거니까 올해는 박스권 장세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플러스 뭐 20% 이상의 그런 수익률을 회원들 평균 전체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목표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좀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죠. 뭐 2차 전지가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2차 전지에 초점을 맞춰서 향후 몇 년 동안은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최근에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이런 부분 많이 슬퍼하고 계시는데 저도 좀 거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이게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 회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진짜 이게 증권가에서 2차 전지에 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좀 정말 좋은 기회가 펼쳐져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오늘 웅달 책방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드리고 싶네요. 증권가에서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증권가 기관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들은 수십 개 종목을 골라서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성장성이 돋보이고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5개만 골라서 투자해도 자기가 하나하나만 잘 골라서 투자하면 큰 수익을 사실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권가는 예를 들어서 기관들 경우에는 큰 자금을 굴리기 때문에 보통 섹터별로도 나누고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리츠에서 뭐 채권까지 다 투자하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투자할 여력도 없고 그게 그리고 개인들한테 좋은 방법도 아니에요. 근데 그 기관들 관점에서는 자꾸 이제 여러 섹터에 또는 여러 어떤 투자 옵션들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를 다 다루고 거기에 자금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2차 전지의 한쪽만 다 좋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쪽은 수급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포트폴리오들의 자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해외 수수료가 훨씬 커요. 그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거래하면 받는 수수료 수입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국내 2차 전지 산업보다는 자꾸 이제 뭐 이 테슬라라든지 또는 뭐 중국의 CATL 같은 이런 그 해외의 전기차 업체 또는 뭐 배터리 업체 이런 업체들을 자꾸 띄워주고 국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예, 한국 배터리야말로 정말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고 특히 미국의 IRA 그 모멘텀을 받아서 한국이 정말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네. 특히 향후 3, 4년간은 정말 2차 전지 투자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기회가 되는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한국의 산업 발전도 더뎌지지만 예, 거기서 굉장히 큰 과실을 나눌 수 있는 그 개인 투자자들도 그 기회를 상실한다. 이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기관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판단력을 흐리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 예, 그걸 지금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웅달책방에서 여러분들의 게스트를 모시다 보니까요. 네, 증권가에서뿐만 아니라 네, 그냥 일반 이렇게 작가님, 네, 뭐 대표님들, 네. 자문 회사에서 그런 분들도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2022년에 상대적으로 2차 네. 전지 섹터 흐름이 좋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다음해에는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하거나 진짜 이거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분들한테 잘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2차 전지에서 네. 제일 많이 쓰이는 소재가 양극재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대략 한 40%에서 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인데 네. 그 향후에 배터리의 성장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성장의 속도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이 성장한다고 할 때 그 이 양극 그 배터리가 성장하면 가장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양극재 아닐까요? 네. 그 양극재의 1등 업체가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많이 주가가 올랐냐? 그렇죠. 주가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연초 대비. 네. 아니 근데 뭐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난해에도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고 치면 LG 엔솔 새로 상장해서 뭐 꽤 그래도 강세를 보였죠, 상대적으로. 네. 뭐 그리고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테마주. 저는 사실 그쪽은 아직은 테마주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실적으로 지금 주가 수준을 합리화하기에 좀 너무 일찍 그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올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일하이텍 같은 회사는 올해 실적이 거의 늘지 않을 거거든요. 캐파 정설에 의해서 내년, 내후년 이후로 가야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갈 텐데 올해는 사실 실적이 증가하는 구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 이제 지난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거꾸로 양극재라든지 대부분의 소재 업체들 그리고 장비 업체들은 올해부터가 본격적인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모멘텀이라는 건 실적과 수주가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뭐 지난해 많이 올랐다고 올해 떨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어림짐작으로 그냥 대충 보고서 또는 직접 투자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밖에서 보기에
아, 2차 전지만 다른 종목들 다 뭐 3, 40%씩 떨어지는데 2차 전지만 그래도 잘 버티네. 좀 올랐네. 뭐 이러니까 아, 저런 섹터가 예, 다음에는 떨어져.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한국의 대부분의 그런 어떤 산업 섹터는 시클리컬이거든요. 즉 경기 순환주란 말이에요. 경기 순환주는 특히나 그렇죠. 뭐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 반짝 주가가 올랐다가 또 그 다음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2차 전지는요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섹터에 속해 있는 주요 플레이어 기업들은 구조적 성장주예요. 쉽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속도도 매우 가팔라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그 연초 대비해서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빠졌거든요. 오히려. 근데 에코프로비엠의 지난해 실적이 몇 배 증가한 줄 아세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예, 3배 이상 증가한 기업이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에코프로비엠은 2021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오히려 조정을 계속 받은 거예요. 실적은 3배로 증가했는데. 올해도 에코프로비엠 실적은 제가 볼 때 최소 2배 이상 증가합니다. 2년 전에 2021년 실적이 1조 5천억 정도였던 회사가 지난해에 거의 뭐 5조 원 가까이로 늘어나고 올해는 매출이 1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거예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잖아요. 무슨 뭐 몇백억짜리 매출을 하던 회사가 뭐 500억, 1000억 되는 매출이 아니라 1조 5천억 하던 게 5조 원 되고 그 다음에 막 이 10조 원으로 가는 이런 속도로 보이는 성장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난해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빠졌어요. 아까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올해는 오히려 올라야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2021년에 진짜 한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2021년까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건 이제 물론 기대감을 끌어와서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좋습니다. 뭐 그런 그 여파로 이제 지난해 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도 안 좋았으니까 지난해 실적이 3배나 증가하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빠졌다고 치자고요. 그럼 올해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예, 너무 싸요. 아니 그 PEG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PEG가 피터 린치가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그 주가 순이익 증가율이 퍼보다 더 높다고 한다면 그 종목은 그 성장성에 비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퍼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어요. 둘 다 매출 1,000억 원이에요. 또 둘 다 영업이익이 올해 뭐 100억 원 난다고 쳐요. 예. 근데 A라는 회사는 한 해에 5%밖에 성장 안 해요. B라는 회사는 한 해에 100% 성장해요. 이 회사 A, B 두 회사 중에 어느 쪽 회사를 투자하시겠어요? B에다 해야죠. B에다가 투자하시겠죠. 올해 상태는 같아도 이 향후 성장성이 B라는 회사가 워낙 좋으니까 그 올해 매출 기준으로 보면 같은 회사 그러니까 같은 실적의 회사인데 A라는 회사보다 B라는 회사의 주가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럼 퍼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 속도가 빠른 회사는 퍼가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성장 속도가 30%인데 순이익이 30% 증가하는데 퍼가 이미 50배를 받고 있다. 이건 과도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성장 속도가 100%야. 퍼가 30배밖에 안 돼. 그럼 싼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을 놓고 보면 올해 예를 들어서 실적이 100% 성장하잖아요. 이건 예를 든 게 아니라 실제로 100% 성장할 거거든요. 근데 올해 만약 퍼 이대로 주가가 유지된다고 하면 올해 퍼는 12배 수준밖에 안 돼요. 12배요? 예. 엄청났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오해인 게 뭐냐면 지금 2차 전지가 이런 상태인데 퍼가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되게 고평가돼 있다. 물론 LG 엔솔 같은 경우가 뭐 퍼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뭐 80배, 70배 막 이렇게 되니까 높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그 배터리 산업 내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CATL에 이어서 지금 이제 그 뭐 배터리 공급량 측면에서 2위인데 이제는 앞으로 펼쳐지는 시대는 뭐냐면 중국 시장은 성장성이 굉장히 둔화되고 미국 시장이 이제 IRA와 더불어서 초고속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체가 어디냐? LG엔솔입니다. 네. LG엔솔은 2030년 정도 넘어가면 삼성전자 매출을 능가해요. 이건 너무 거의 명확하나예요. 그래요. 예, LG엔솔뿐만 아니라 한 2035년 정도까지 가면 지금 추세대로 가면 LG엔솔, SK온, 뭐 삼성 SDI까지 삼성전자 매출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와. 삼성전자가 또 그 사이에 뭐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 증가 속도를 따진다면 적어도 LG엔솔, SK온 이런 회사들은 한 2035년 정도 가면요. 그때는 거의 전기차로 대부분 전환되는 시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요. 반도체 시장보다 뭐 10배 이상 큰 시장이거든요. 거기에서 뭐 전기차에서의 배터리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거의 40% 이상 차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1등 몇 등, 다 5등 안에 드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매출을 능가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잠재력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군요.